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지난 주말 자민당의 실권자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격 사망으로 일본 정과는 물론 한일 관계 그리고 우리 경제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수 결집으로 참의원 선거 압승이 점쳐지니까 정치 외교 노선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의 개선 가능성, 무엇보다 경제 정책의 일대 변화가 예상됩니다. 긴축의 시대, 나홀로 마이너스 금리를 고수한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면 이달 유럽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강달러 기조가 한김 식을 수 있습니다. 우리 증시와 무역 수지를 짓누르던 압박의 강도가 좀 잦아든다는 뜻이죠. 그게 아베 전 총리 사망과 무슨 상관이냐? 자세한 소식은 이번 주 포스트 아베 시대의 경제정책 전망 다루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11일 월요일, 여러분은 지금 출근길 경제코치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줄인다. 큰 방향은 그렇고요.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5% 인상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는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했는데 이걸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오늘부터 중위소득 이상인 가구에만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금 이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그 이하인 분들에게만 지원을 합니다. 금융당국이 취약층 대출 부실을 막기 위해서 9월 하순부터는 소상공인이 연 7% 이상의 대출은 받지 않도록 이 금리 관리한다고 하고요. 단기 예적금 상품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머스크는 결국 트위터 인수 안 한다. 이럴 줄 알았는데 정말 이랬네요. 자, 어떤 내용들인지 다양한 소식들 머니투데이의 조환송 기자가 전해드리고요. 증시 들렀다가 행복발전소 열게요. 금리가 이슈죠. 그런 상황 속에서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을 위해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게 우리 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법률발전소도 활짝 엽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산업들이 등장을 하는데 늘 규제는 뒤따르게 마련이죠. 새로운 서비스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 알아볼게요. 제 옆에 오늘도 티봉이하고 같이 출근했는데 티봉이 어떻게 하면 드리는지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저희 방송 중에서 오늘은 이 단어다 딱 꽂히는 단어 방송 듣고 보내주시면 선정해서 티봉이 보내드릴게요. 지금 인기 최고인 TBS의 마스코트 티봉이 인형 받으실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51로 의견 주셔도 되고요. TBS 앱, 유튜브도 열어두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머니투데이의 조환송 기자가 주요 경제뉴스 정리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틀을 바꾼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그래서 일부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자가 내는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요.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재부가 현행 소득세 과표와 세율을 전반적으로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의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요. 6에서 45%의 소득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그동안 고소득층의 과표 구간이 일부 추가되거나 세율이 조정되기는 했지만 기본 틀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기재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 중 97%가 속한 과표 8,800만 원 이하 구간은 과표와 세율이 2010년 이후 13년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데도 세금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의 증세가 이뤄진 건데요. 소득세 규모는 2008년 대비 지난해 기준으로 3배 넘게 늘었는데 같은 기간 실질 국내 총생산의 규모가 44% 늘어나는 데 그쳐서 소득세를 지나치게 많이 걷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정부는 이런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현재 37%나 되는 이 면세자를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과표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지만 이 소득세 과세 하한선은 그대로 두거나 되려 내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이 소득세 개편 방안을 마무리하고 이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등 이 세법 개정 청사진을 발표할 계획이고요. 개정 세법은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 지난주에 가까스로 레미콘 업계가 협상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가 파업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 서울, 경기, 인천 지부 소속 23개 회원사가요. 오늘부터 수도권 내 18개 시공사가 공사 중인 26개 현장에 대해서 파업에 돌입하는데요. 이에 따라 공사 기간이 지연되는 등 이 조합원이나 시공사들의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철콘 연합회 측은 이 업체들이 사용하는 목재와 합판을 비롯한 자재 가격이 1년 새 70% 급등한 데다가요. 인력난 또한 심화되고 있어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 파업에 포함된 건설 현장 어느 곳들이 있는지 보니까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레미안 원베일리가 있고 또 판교 벨리 자이 등 이렇게 수도권 주요 아파트 현장이 포함이 됐는데요. 당초 60개 현장이 셧다운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일부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약속하면서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 등 34개 현장은 일단 중단을 피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는 이들 시공사와 협상을 지속해서 대상 현장마다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비용 문제로 갈등을 빚는 현장 하나 더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안을 두고 계속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경총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재심의 요청했습니까? 네, 한국경영자총협회는요. 지난 10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한 이의 제기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이 된 가운데서 이 같은 인상안이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또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런 이유인데요. 경총은 이 최저임금을 규모별 또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정한 점도 문제 삼으면서 이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인상돼서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 중소기업 중앙회도 이미 이의제서를 제출을 했고 또 소상공인 연합회도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거든요. 한편 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면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요. 지난주였죠? 네. 물가 폭등 등 이런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심의됐다는 건데요. 여전히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다만 이런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질지는 좀 미지수인데요. 1988년 이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이의 제기는 20차례 있었지만 이 재심의가 열린 적은 없었거든요. 노동부는 일단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고요. 고시가 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 최저임금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매년 결정하는 방식을 두고도 말들이 많고 노총에서 먼저 이제 자리를 뜬 채로 또 표결을 하고 항상 이런 방식으로 이어지는데 법정 산식 같은 것들을 만드는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치권의 몫이 될 텐데 원구성 이후에 글쎄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최근 다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코로나19 격리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좀 달라집니까? 네, 현재는 이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 원, 그리고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을 정액 지급하고 있는데요. 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부터 이제 이번 격리 통지를 받은 확진자부터 가구당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원을 필요한 곳에 집중하고 또 하반기 재유행을 대비해서 재정 여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여기서 이 중위소득이란 이 국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요.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를 판단한 기준이 궁금하실 텐데 이 격리 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됩니다. 그래서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고요.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 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만 원 정도고 3인 가구는 15만 원 가량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오늘부터 이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모든 중소기업에서 또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하나 나온다고 하는데 이자 부담을 좀 줄여준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최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비은행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대출의 최고 금리를 7%로 결정을 했는데요. 제2금융권 개인 사업자 대출 금리가 연 15에서 16%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와 소기업, 소상공인이 대상이고요. 대출액은 최대 5천만 원입니다. 금융위는 앞서 5월 말 이 저금리 대환대출을 포함하는 금융부문 민생지원 방안을 내놓았는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조치가 9월 말 종료되니까 이 대출 대환 시행을 9월로 앞당기면서 한도도 늘리기로 했는데요. 이 대환 대출 전체 지원 규모도 7조 5천억 원에서 8조 5천억 원으로 커지게 됩니다. 예적금 시장에서 요즘에 금리 경쟁이 한창입니다. 조금 더 얹어드릴게요. 이런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초단기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네, 이 정기 예적금에 1년 이상 돈을 붓던 이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6개월짜리 단기 돈 모으기 상품의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건데 분위기는 우선 인터넷 전문은행이 조성을 했거든요. 카카오뱅크가 6개월간 돈을 모으는 26주 적금을 출시했는데 최근 상품이 3일 만에 15만 자가 개설됐다고 하고요. 토스뱅크도 이와 유사한 상품을 선보였는데 이 상품 역시 3일 만에 10만 자가 개설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증명되면서 시중은행 상품군도 바뀌고 있는데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 최근 정기예금을 출시하면서 6개월 만기도 선택지에 넣었는데 지난해 10월에는 1년제 상품으로만 출시됐는데 6개월제가 새로 생긴 건데요. 이렇게 단기 동목이 상품이 쏟아지는 건 최근 금융생활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인데 짧게 돈을 모아서 필요한 곳에 쓰는 이 MZ세대의 소비 성향이 금융상품군에도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복발전소에서도 몇 번 알려드렸는데 금리 인상기에는 돈을 오래 묶어두시는 것보다 그때그때 금리가 올라가는 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단기로 가입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아마 이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이런 패턴이 반영이 된 거겠죠. 자,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저는 이럴 줄 알았는데 우리 IT 전문 기자님들은 설마 이번에도 그럴까요 하셨거든요. 우리 돈으로 57조 원짜리 트위터 인수 계약을 파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네, 트위터가 이 가짜 계정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등 이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인수를 하지 않겠다 이런 건데요.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기준 8일 머스크 측은 트위터에 이 인수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는데 머스크 측은 지난 5월부터 수차례 요구한 이 트위터의 가짜 계정 비율 등 이 회사 실적의 중요한 정보를 트위터가 제공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트위터는 전체 중 가계정 비율이 5% 미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머스크는 이 비율이 20% 이상일 거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인수를 보유해 왔습니다. 트위터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인수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면서 맞불을 놓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사들였던 지분의 가치 이게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 트집을 위한 트집일까요? 요거는 IT 전문 기자님들하고 다시 자세히 한번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닭고기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복날 삼계탕을 먹을 수 있을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소고기, 닭고기도 관세가 없어집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가 이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이제 방안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소고기, 닭고기, 분유, 커피, 원두 등 이 6개 품목에 대해서 연말까지 할당 관세 0%를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품목에 대해서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이런 제도인데 낮추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신경을 쓴 건 국내 소비량이 65%를 수입에 의존하는 소고기인데 미국산 그리고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 관세율이 10.6% 또 16%에 달하기 때문에 이번 대책으로 소매 가격이 5에서 8%가량 떨어질 거다 이런 예상이고요. 닭고기도 마찬가지로 수입 닭고기의 94% 정도가 20에서 3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서 이번 관세 인하 효과가 클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네, 고기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최근에 고깃값 너무 올라서 프로틴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단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건데 이게 도움이 얼마나 될 거냐 이거 좀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고요. 기본적인 방역수칙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영차. 국내외 증시 상황 전망해 드립니다. 오늘의 주식시황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예, 일단 미국 증시는 견고한 고용지표 결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이슈 완화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높였다는 점에서 좀 방향성이 없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이면서 고압권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뉴욕 연은 총재를 비롯해서 연준 위원들의 통화 정책과 경제 전망 관련된 발언이 지수의 방향성을 좀 더 잃게 만들었고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 좀 관망세가 짙은 개별 정세의 모습을 보인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미국의 6월 고용 이게 좋으면 좋아서 걱정, 안 좋으면 안 좋아서 걱정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6월 지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일단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사이에서 이 줄다리기를 여전히 하고 있는 증시 입장에서는 이 미 6월 고용 결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았던 상황입니다. 일단 결과는 6월 비농업 고용자 수가 37만 2천 건으로 지난달에 비해서 소폭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예상치였던 27만 건은 좀 크게 상회하면서 견고한 모습을 보였고요. 물론 이제 4월 수치가 하향 조정됐고요. 5월 수치도 일부 하향 조정되면서 약간의 이제 하향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견고한 고용 시장의 흐름은 지속이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개인 서비스업이 27만 건에서 33만 건으로 증가한 가운데 이 제조업 고용이 운송 장비, 컴퓨터 및 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대략 한 3만 건 정도 증가를 했고요. 소매업은 음식료 매장, 건축자재 매장 등을 중심으로 한 15,000건 정도 증가가 있었습니다. 운송 및 창고도 한 35,000건 정도 증가한 가운데 정보통신도 25,000건, 매점 및 접객도 6만 건 이상 증가하는 등 사실은 업종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이 좀 이어졌습니다. 실업률도 3.6%를 좀 유지했고요. 다만 고용 참가율이 한 0.1% 하향 조정된 한 62.1을 기록해서 전체 고용률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 포인트는 시간당 임금이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0.4에서 0.3%로 낮아졌다는 점은 저희가 조금 주목해볼 필요가 있고요. 전년 대비로도 5.1% 증가하면서 증가율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견고한 고용 보고서의 결과로 시장이 우려하고 있던 경기 침체 이슈는 완화가 됐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었고요.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오는 마이너스 1.9에서 마이너스 1.2%로 개선이 됐습니다. 다만 이 고용의 호조가 수요를 지지해주는 요인이라는 점에서는 반대로 이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확대시켰습니다. CME 패드워치를 통해서 7월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 확률이 80에서 93%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여기에 100bp 인상 가능성도 새롭게 유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 완화에 대한 기대로 달러와 엔화 등은 약세를 좀 보인 가운데 100bp 금리 인상 이슈가 유입되는 등 국채 금리는 단기채 위주로 상승폭을 좀 확대했고요. 결국에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고용보고서의 결과가 상승과 하락 요인에 모두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고용이 둔화되는 흐름 자체는 좀 이어지고 있고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아주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는 지표가 나왔다. 하지만 금리 인상 기조에는 조금 더 힘을 실을 수도 있는 그런 묘한 지표가 나왔는데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어땠습니까? 네, 일단 금요일에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와 이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단호한 통화 정책을 유지함에 따라서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을 1% 미만으로 기록을 하고 내년에는 1.5%로 소폭 개선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부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에 연준이 목표라는 2%의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길은 쉽지는 않겠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이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확실히 7월 회의에서는 75bp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경제에 크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를 제어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 보스틱 총재는 올 연말 금리는 3.0%에 그쳐야 한다면서 하반기에는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매파적인 기조는 유지됐다는 판단이고요. 짧은 기간 동안 빠르고 강한 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 기대 심리를 더 빠르게 차단하려는 목적이 좀 보여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는 서서히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봤을 때 경기에 대한 고민이 묻어나오기 시작했다는 판단이 있고요. 특히 이 월리엄스 총재의 발언을 보시면 미국은 다시 코로나 이전과 같은 저성장 국면으로 빠르게 돌입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유념해서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 주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지표가 나오죠. 주요 이벤트들 알려주세요. 예, 다음 주는 수요일에 주요 이벤트가 많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것은 역시나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일 것 같습니다. 일단 헤드라인의 예상치는 8.8%로 또 전월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하락하기는 하지만 이 5월 대비 6월 달에 약 10%가량 평균 가격이 상승한 가솔린 가격의 영향이 지속되기 때문에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CPI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 비용도 아직까지는 상당 압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원 예상치는 또한 5월 6.0에서 6월 5.8%로 이 실제 결과가 예상치에 부합할 경우에 지난 3월 고점 이후 3개월 연속 하회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난 PC 디플레이터와 마찬가지로 헤드라인 수치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근원 물가지수의 하락이 역시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에 근원 수치가 하락하는지 여부를 주목해야 되고 근원 수치가 실제로 하락한다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는 저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앞서 언급드린 가솔린 가격 하락 영향은 이제 6월에서 7월로 넘어갈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OM으로. 그렇군요. 또한 이날은 네. 연준의 베이지 국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방문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관련된 이야기들도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향후에 에너지 공급 확대 기대 어떻게 반영이 될지 지켜볼 건데 오늘 우리 증시 어떻습니까? 예, 일단 양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을 하긴 했으나 장 초반에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등으로 좀 초반 변동성이 좀 커졌던 모습이 잠시 나타났었고요. 아무래도 미 고용 지표가 좀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상승, 오히려 경기 침체 우려는 좀 완화시키는 약간 혼재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 1,300원대를 하회한 달러원 환율에 따라서 외인들의 수급은 우호적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장 초반에 현선물 모두 매도하면서 소폭 증시가 약세를 보였는데 바로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증시 또한 이제 위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환율 상황만 보건대 외인들의 수급에 주목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 팀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쪽에는 비가 제법 많이 오는 모양이네요. 남쪽 지방에서 비가 펄펄 내려옵니까? 표현이 재미있네요. 근데 조심하십시오. 비가 갑자기 쏟아질 때는 그 특정 구간 지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티봉이 귀엽다고 다들 의견 엄청 주시네요. 제 옆에 김현우 소장님 오셨는데 소장님도 티봉이 귀엽다고. 저 루피도 다녀간 것 같고 약간 다양한 친구들 얼굴이 보이죠? 맞습니다. 네, 보노 또치? 도우너? 약간 섞이는 것 같아요. 역대 귀여운 친구들은 다 다녀간 그 느낌이 있는데 방송 들으시고 오늘은 이 단어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최근에 우리 티봉이만큼이나 이슈가 되는 단어 바로 금리입니다. 대출이자는 엄청 빨리 오르고 예금이자는 잘 안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그래서 당국이 금리정보 공시 제도를 바꾼다고 해요. 어디가 대출금리는 비싸고 예적금 금리는 쬐끔 주는지 요걸 비교해서 알려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은행들도 좀 긴장을 하기는 하는 걸까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비자들이 한눈에 금리를 비교할 수 있다. 이런 제도입니까? 네, 지금도 금리 비교는 됩니다. 신용대출 금리, 예금 금리, 적금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거 금융상품 한눈에 파인 사이트 들어가시면 혹은 은행연합회 사이트 들어가시면 다 비교는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추가돼서 예대금리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가서 예금을 가입할 때는 2%인데
대출을 받을 때는 뭐 5%다라고 한다면 그 차이가 얼마가 되는지 3%포인트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시하도록 하게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겠다. 이제부터는 매달 기존에는 이제 3개월마다 공시하던 걸 매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도록 해서 어떤 은행이 마진을 많이 남기고 있느냐 원가는 이렇게 싼데 네. 얼마만큼 비싸게 팔고 있느냐 요 차이 요걸 이제 공시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글쎄요 이제 대출 금리가 싼 곳도 보이고 비싼 곳도 보이겠지만은 싼 곳인데 여기는 좀 마진을 많이 가져가네 하는 곳들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대출 공시를 보면 네. 조금 복잡했던 게 등급별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등급이 지금 우리가 알기로 신용 점수제로 바뀐 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모두 신용 등급별로 몇 % 금리를 주는지를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그게 이제 신용 점수제는 우리가 신용 평가사에서 우리 개인을 평가하는 데 있어가지고 등급이 없어진 거고 은행에서는 신용 평가사의 그 정보를 받아다가 자체적인 그 모델을 적용을 해가지고 등급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신용평가사에서는 1000점 만점짜리 점수를 받아와서 은행에서는 이분의 뭐 실적이라든지 뭐 연체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자체적으로 10개 등급을 나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A은행에서 나누는 등급 기준하고 B은행에서 나누는 등급 기준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A은행에서 2등급이라고 하는 그 등급이 B은행에서는 1등급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또 이것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점수제로 점수별로 나눠가지고 몇 %부터 몇 %까지 금리가 나온다라는 거를 이렇게 공시를 하겠다. 이렇게 바꿔야겠다는 거죠. 네, 오늘 소장님 오시면은 제가 요거는 꼭 물어봐야지 했던 게 네. 예대금리 차가 얼마인 걸 알려주는 게 네.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저는 이게 좀 궁금한 게 글쎄요. 대출 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이 되느냐 이런 것들 알려주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정답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지금 공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목적이 사실 그거잖아요. 이 예대금리를 공시하는 이유는 그냥 은행들 어떤 은행이 많이 남겨 먹습니다. 소비자분들 이 은행은 좀 안 좋게 봐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아니라 비난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거 공시함으로 인해서 은행들이 조금 눈치가 보이게끔 만드는 그래서 예금 금리는 조금 올리고 대출 금리는 낮추도록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은데 이게 정상적으로 그럼 작동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냐 요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공시되고 있는 다른 제도들을 보면 외식가격 공표제라고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국의 매장 일정 규모 이상의 매장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들이 일주일 단위로 혹은 한 달 단위로 가격을 얼마나 올렸느냐 김밥부터 시작해서 뭐 치킨 다양한 종류들이 가격이 공시가 됩니다. 그게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공시가 되는데 그 목적이 그거예요. 물가가 하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어디가 많이 올리는지를 정확하게 소비자들이 알게끔 하자. 인 것과 그다음에 또 배달 가격 공시제라고 있죠. 어느 배달 업체에서 배달 요금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 그런데 사실은 이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거든요. 그래서 외식 가격 공표제도 사실상 지금은 폐지가 돼 버렸고요. 네. 몇 달 만에. 결국은 우리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건 최종적인 소비자 가격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이거를 공시해 놓는다라고 한들 그걸 가지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그거가 될 것이냐. 특히나 이제 대출 금리가 싼 곳을 공시하는 건 괜찮은데 어느 은행이 이게 마진을 많이 가져가느냐를 소비자들한테 공시를 하는 게 직접적인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봤을 때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닥 많은 부분에 효과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이 돼요. 뭐 이거라도 해보는 거기는 한데 네, 그 느낌이에요. 이거라도 해야지. 결국은 금융당국이 원하는 거는 이 너치의 형태로 네. 옆구리를 쿡 찔러서 대출금리 지나치게 얹어받지 말아라. 네. 예적금 금리는 조금 더 얹어줘라. 이걸 원하는 건데 마진이 어디가 큰지 알려주는 게 그걸 유도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고민이 돼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마진이 어디가 큰지 알려주면 이게 투자의 어떤 정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도 될 수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요즘에 보면 이제 금융당국에서 은행들을 많이 쪼우잖아요. 이게 수익이 많이 나면
이 배당도 많이 해줄 것 같았는데 이거 하지 마 하는 바람에 배당도 안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겠어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을지. 다만 아마 정책의 목적은 이럴 겁니다. 공존하자. 네. 그리고 상생하자. 과거에 은행이 어려울 때 이 세금으로 들어간 공적 자금이 얼마냐, 이 본령에 충실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상장 회사들이라 그러면 은행 예대금리 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는 우리가 낮은 편이다. 은행들의 주장은 또 그렇더라고요. 뭐 낮은 편도 있고 높은 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하는 게 이것도 사실 의미가 클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요. 예대금리 차를 구성하는 건 사실은 은행들이 돈을 얼마나 조달이 필요하느냐. 그러니까 예금이라는 거는 은행들이 무슨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네. 대출을 해주기 위한 재원으로서 필요하면 예금을 많이 받는 거고 필요하지 않으면 적게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이 받고 적게 받으면 이 예대에 대한 예금에 대한 금리를 높게 주면 예금 금리 예금 손님이 몰려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고 적게 주면 안 들어오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상 시장 상황에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출 규제.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금리와 우리나라의 금리를 비교하는 건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시장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나 가계부채 총량 규제 때문에 대출을 못하게끔 꾹꾹 눌러놔서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줄 수가 없는데 예금도 비싸게 받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뭐 예대 마진 차이는 더 커질 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은 안 해주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고 네. 예금은 필요 없으니까 금리를 안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지만은 은행들은 속으로는 웃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데 네. 이제 그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다른 나라와 낮으냐 높으냐를 이게 단순하게 숫자적으로 비교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해요. 자, 그래도 대출 받을 때 네.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적어도 세 군데는 가보셔야 된다. 예. 이게 검색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비교가 가능하다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발품을 좀 덜 팔아도 됩니까? 일단 1번에 참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은행연합회 들어가서 어디에 신용대출 금리가 낮은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은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발품은 꼭 파셔야 된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사실 예대금리 차이를 공시하든 안 하든 똑같은 건데요. 어디 은행에서 금리가 낮다고 해도 그게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신용점수도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은행의 거래 실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대출 심사를 넣어봐야 내가 몇 퍼센트 금리를 적용받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건 보통 통상적으로 이번 달 15일을 기준으로 지난달에 얼마만큼의 대출이 몇 퍼센트로 나갔느냐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금리 상황이 확확 바뀌는 현실에서 지난달의 금리 상황이 물론 이제 은행별로 그 추이는 있겠지만 지난달과 지금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발품을 팔아야 되는 상황 자체는 바뀌지는 않고 다만 날도 더운데 발품 팔기 전에 일단 한번 집에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살펴보고 여기가 제일 낫구나. 그 순서대로 발품 파는 거 정도. 그냥 안 가도 되는 데를 먼저 지우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간 내고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왜 수산시장 가면은 네네.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 있잖아요. 이게 대출을 받으면은 네. 그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내고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마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 텐데 나는 지금 쓰고 있는 은행에서 뭐 4% 거래하고 있는데 이거 갈아타려고 봤더니 다른 은행 가봤더니 3.8% 주더라. 그래서 그거를 갈아타려고 이제 지금 은행에 가보면 저희도 그렇게 맞춰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때 내고가 되는 경우는 있거든요. 근데 주택담보대출처럼 이게 차주에 대해서 차주보다는 담보물건이 뭐냐에 대해서가 중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내고가 될 텐데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기준이 천차만별이라 그 부분의 내고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 예. 그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대환 대출을 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하다가 말았는데 일단 이거 왜 하다 말았습니까? 이게 사실은 은행의 반대가 굉장히 컸었죠. 컸었고 나오면 좋기는 한데 일부 이제 민간 서비스에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환대출 플랫폼이라는 거는 내가 대출을 어디에서 받고 있는데 이걸 이제 갈아타거나 새롭게 신규로 대출을 받을 때 어떤 은행에서 몇 퍼센트를 해줄 거냐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좋은데요? 좋죠. 네. 우리 입장에서는 참 좋은데 그 서비스를 누가 제공할 것이냐. 대환대출 플랫폼 제3자 제3의 업체가 이걸 제공을 해주게 되면 이제 시장이 양분화됩니다.
제품을 만드는 곳과 제품을 판매하는 곳, 중개하는 곳. 제조업체랑 유통업체가 나뉘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리스크는 우리가 다 감수하면서 우리가 상품을 만드는데 그 중간에서 요거 비교만 해주고 가져가는 업체의 수익이 훨씬 더 앉아서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정도로 가져갈 수 있다. 이럴 거면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이제 은행 쪽에서는 당연히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은행이 누가 주도적으로 그걸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게 은행끼리 간에도 사실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협조들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뭐 규제의 장벽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각 금융기관의 이권이라든지 뭐 현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적용이 많이 된 거죠. 근데 지금 거의 모든 산업이 그렇게 재편되고 있지 않아요? 제조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 맞습니다. 업체하고 이걸 실질적으로 소비자 접점을 만드는 유통업체하고 분명히 나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네. 이런 전반적인 개혁 혹은 규제의 움직임이 은행들을 좀 움직여야겠다 이렇게 네. 조급한 마음을 느끼기는 하는 것 같아요. 대출이나 맞습니다. 움직임이 있다고요? 대출이나 움직임이 있는데 이것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일단은 금융당국에서 한번 쪼았죠. 너희들 이제 예대마진 너무 큰 것 같으니까 금리를 낮추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좀 굉장히 근데 강하게 얘기를 했죠. 네. 이걸 두고도 말이 있었는데 일단 그 때문에라서라도 이제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상단 금리가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평균 금리가 낮아졌는지 어쨌는지는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은행에서는 대출 금리를 얘기할 때 밴드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뭐 2%에서 5% 사이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 최대 5% 요게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 최상단 금리가 낮아지긴 했는데 실제로 그럼 최상단 금리를 적용받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보면 아무런 우대 금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뭐 보통 우리가 우대금리 받는 게 급여 통장을 은행으로 바꿔주세요. 혹은 공과금 이체해주세요. 신용카드 사용해주세요. 뭐 적금 한 10만 원 가입해서 네.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전혀 적용받지 못했을 때의 금리가 최상단 금리거든요. 근데 그게 낮아진 게 현실적으로 낮아졌나? 요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살짝 낮아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 신용대출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예, 주택담보대출에서 못 채운 수익을 신용대출로 채우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거. 항상 정책 위에는 대책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네. 거죠. 실제로 보니까 5월 한 달 동안 5월에 이 1금융권의 신용대출 금리가 평균 5.78%예요. 근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 2.09%포인트 올랐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런데 네. 그간에 뭐 기준금리 올랐으니까 시중금리도 올랐으니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 기간 동안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작년보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게 그러니까 역전되는 거죠.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오실 분들이 오는 거고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거나 한도가 막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찾아가잖아요. 신용등급이 낮거나 신용점수가 낮거나. 근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과 판매하는 상품들이 여러 가지 이제 늘어놓고 팔 수가 있었는데 그중에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한이 낮아지고 약간 영향을 받다 보니까 풍선 효과인 거죠. 그러면 조삼모사 아니에요? 결국은 조삼모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면 이제 정책적으로 뭔가를 판단하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현장에서 실제로 이 대체대조표를 좀 계산기 두들겨 봐야겠네요. 두들겨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얼마를 내리고 실질적으로 어디서 얼마 올렸느냐. 신용대출 관련해서는 한도를 늘려준다 외에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자, 오늘도 김현우 행복자산관연구소장님이 아니었으면 모르고 지나갈 것들 싹싹 정리가 쏙 됐네요. 지금까지 행복자산관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산업을 규제할 때 항상 규제는 뒤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이 종전에는 없던 게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이런 게 대부분 기술을 타고 나타나거든요. 대표적인 게 붉은 깃발법 이런 게 있었죠. 1865년에 영국에서 제정됐는데 무려 30년 동안 시행이 됐던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 이게 뭔지 잠깐 알려드릴게요. 영국이 마차 사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세계 최초로 만들고 나서도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최고 속도를 시속 3km로 제한을 했습니다. 마차가 붉은 깃발을 딱 꼽고 천천히 달리면 자동차는 마차를 추월할 수 없다. 이 내용이었거든요. 결국은 차를 먼저 만들고도 산업은 독일과 미국에 뺏겼죠. 이런 산업들이 제법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제를 좀 잘 가려서 좋은 규제는 남기고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내자,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계세요. 법무법인 미션의 김성훈 대표 변호사와 이 얘기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신생산업과 서비스 이런 것들이 기존의 규제와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셨는데 대표적인 산업, 서비스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뉴스를 들었던 것들 중에 하나는 또 이런 모빌리티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하다 갈등이 아주 대표적이었죠. 그렇죠. 예, 또 최근에 이제 비대면 진료가 확산되면서 나타난 의료화 영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와 관련돼 가지고 물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NFT라든지 가상자산이라든지 뭐 소위 말하는 투자형 증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계약형 증권이라든지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 또 핀테크 같은 영역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역시 이 과거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과거에 만들어진 규제들이다 보니까 이런 규제들이 애정하지 않았거나 생각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런 규제들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타다 갈등 같은 것들은 대표적으로 좀 미봉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잖아요. 이게 갈등이 확실히 조정이 된 건가? 그래서 그 이후에 택시 기사님들 또 소비자들은 조금 더 나아졌는가? 행복해졌는가? 잘 모르겠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산업이나 서비스를 시작할 때 항상 이런 불안감들이 있다고 해요. 나 요거 하다가 감옥 가는 거야? 잡혀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 반 진담 반으로 하기도 하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뭡니까? 네, 일단은 지금 자신들이 하는 사업들을 어떤 규제에 어떤 내용에 포섭이 될 수 있는지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있는 규제들은 우리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시험 봤을 때 OMR 카드로 시험을 보죠. 아, 그거 잘못 체크하면은 네. 그렇죠. 그래서 마치 조금만 삐져나가도 다 오답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과 산업들은 나름의 법령들 그리고 담당 공무원, 담당 관청이 다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은 마치 OMR 카드 답안지처럼 과거의 기준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근데 새로운 산업들 중에서는 거기에 포섭이 되지 않거나 거기서 절반 정도 걸쳐져 있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과거의 기준으로 있는 거에서는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것을 살펴보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도 없는 상태에서 또 사업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속도감 있게 만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그 두 가지 사이에 큰 괴리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OMR 카드는 그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수정 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화이트로 지워도 된다 이런 학교도 있고 근데 그게 현실 산업에서는 아 이거 삐져나가면 무조건 아웃이야 이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규제가 불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건지 안 되는지에 대한 규정조차 없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규제가 불확실하다라면 신생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어렵겠네요, 환경이.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경제 영역에서 가장 이제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인데 그 중에서도 언제 어떻게 규제가 생길지 모르는 부분들이나 혹은 있는 지금 규제 부분이 언제든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 크게 규제가 이슈됐던 건 가장 최근에는 이제 뮤직하우라고 해가지고 그 투자형 증권 관련돼서 네. 이제 투자계약형 증권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되기도 했고 과거엔 타다도 있었는데 사실 이 각각의 케이스들이 이렇게 화제가 되기 전에 정부 쪽에 어떻게 보면 확인을 받거나 법무 검토를 받거나 그랬던 사실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부처마다 혹은 지자체마다 해석이 달라가지고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전에 다루었던 뭐 대학 공간의 활용 같은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지자체마다 또 기준들이 다르거든요. 결국은 기준 자체가 없는 것도 있는데 다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가 좀 모호하고 공개가 되어 있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뮤직하우는 저희도 몇 번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로도 한 번 다뤘고 이에 대해서 정부가 이 증권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유권 해석을 내렸을 때 다시 한 번 다룬 적이 있는데
복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음악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쪼개서 판다. 말이 좀 어렵거든요. 네. 뮤직하우라는 비즈니스의 증권성을 판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일단 증권성이라는 단어가 어색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권성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권리로 화체될 뿐만 아니라 증권의 가장 핵심이 양도와 유통이 되어야겠죠. 결국 이제 그렇게 나누어져서 양도와 유통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기본적으로 표상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이제 뮤직하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중에서도 이제 투자 계약 증권이라는 범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한마디로 기존의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형적인 것들에 해당되지는 않지만은 공동 사업을 존재하고 또 공동 사업에 존재한 그 투자받은 자의 공동사업 수행 결과에 따라서 손익이 기속되는 내용인데 결국은 이제 저작권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저작권에 관한 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할 뿐만 아니라 그 투자의 운용 수익이라는 것이 뮤직하우의 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했고요. 우리가 이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이제 유의해야 할 점이 가장 큰 점이 이렇게 증권성이 있고 금융상품처럼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면은 굉장히 큰 수익이 날 수 있지만 또 반대로는 그로 인해 경제적 영향이 굉장히 클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준들을 충족시켜 가지고 관련된 인가를 받고 또 무엇보다 고객 자산과 자기 자산들을 구별해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다는 것들을 이제 문제 삼아 가지고 제재가 향후에 이루어진다면 갑자기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사업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투자한 분들 계시고 대표적으로 브레이브걸스의 롤링 같은 그런 노래를 가지고 난 여기서 돈 좀 벌었다 이런 분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뒤늦게 이제 여기엔 증권성이 있어라고 판결을 했지만 판결은 아니네. 유권 해석을 했지만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일종의 소위 말해서 유예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같이 인가를 안 받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서비스 중단 조치라든지 네. 여러 제재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는 있지만은 그거랑은 별개로 지금 이 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현재 이제 이미 누적된 투자액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이제 이 서비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어떤 법적인 산업적인 또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금 당장 중단했을 경우에 소위 말해서 불이익이 훨씬 더 크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유예 조치를 취해주긴 한 거지만은 여기서 이제 이런 조치들이 그럼 앞으로 언제든지 이루어질 것인가, 즉 제재 조치를 유예하는 게 일반적인 것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두 가지 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뮤직하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검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정부 부처들과 협의를 하고 진행했던 것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타다와 가장 큰 차이점. 이제 이익 단체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충돌하는 부분들이 별로 없는 부분들이 또 이번에 그 조치가 취해진 거에 하나의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기존에 타다를 운영하던 회사는 그 업체 브랜드를 다른 회사에 판매를 했는데 결국은 사업을 못하게 된 거잖아요. 타다하고 뮤직하우를 가른 근본적인 이슈는 상대방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권리관계를 다툴 상대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거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타다 같은 경우에도 형사 판결은 무죄 판결이 났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아예 관련된 서비스를 못하도록 만들었죠. 뮤직하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상으로는 못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은 내려졌지만은 서비스 자체는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은 배려를 해줬습니다. 결국은 어찌 보면 이것 또한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정치적인 결정을 할 때 이제 이 이슈, 이 신산업과 관련돼서 이익이 침해되는 그 굉장히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신산업 쪽을 손에 들어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만약에 이 규제가 과거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규제를 할 필요성도 있고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특별히 이로 인해서 이익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익이 충돌하는 집단이 없다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나 이제 어떤 관련 부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수월하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결론을 낼 때 부담이 좀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될 그렇습니다. 텐데 금융당국이 뮤직하우에 대해서 제재나 처벌은 보류한다. 대신에 이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같은 것들을 마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적이 없었다.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자가 없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또 새로운 산업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어떤 유권 해석이 내려질지 모르는 상황 아니에요. 이거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규제 관련된 해소 정책들을 만들어 놓고 있죠. 또 규제 샌드박스라든지 이제 규제 샌드박스도 더 이제 확대해가지고 샌드박스 플러스라고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 관련돼서 저희 그 미션 외에도 또 별도로 이제 탐사보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거기서 규제 샌드박스 관련돼서 열심히 이제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이제 두세 가지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이거와 관련된 규제와 관련돼서 당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왜 내리는지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고 나중에 결론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에 대한 어떤 투명성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당국이 판단할 때까지는 계속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최소한 할 수 있는 거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간에 관련된 자기들 서비스들이 어떤 법적인 이슈가 있고 그 법적인 이슈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당국이 잠정적이지만 어떤 태도인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미리 갖춰줘야 할 게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스타트업이 규모가 작다라면 아주 구체적이고 섬세한 법률 지원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지금 그런 도움 체계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서비스에 대한 규제 분석을 하려면 서비스 자체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하고요. 그렇죠. 그 해당 규제들이 사실 여러 영역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체 이 서비스가 없던 게 나타났을 때 누구냐 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걸 이해시키는 것부터가 원오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령 이제 형사 같은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이라는 조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모든 산업 영역마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이제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여러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법령과 새로운 산업 그리고 이 새로운 산업과 기존 법령을 반응을 해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이 과정들에 있어가지고 좀 더 지금보다는 각각의 개별 민간 기업들에 대해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이제 지원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이 관련된 어떤 지원 체계가 실제적으로 가동이 돼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현장에서 참 많이 하거든요. 과거에 소부장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 큰일 났다 했을 때도 어디로 전화하면은 알려드릴게요. ARS 번호를 알려줬지만 돌리고 돌려서 한 그렇죠. 30분 지나야 통화되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현장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 저희가 도와드릴 것들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의견 주십시오. 법무법인 미션의 김성훈 변호사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발전!